나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지 줍는 남자와 결혼했다. 구청의 혼인신고 창구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내 앞에 앉은 남자의 투박한 손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희미한 흙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손은 매일같이 도시에 버려진 것들을 쓸어 담는 손이었다. 직원은 무감정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의아함과 아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낡고 빛바랜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나.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들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펜을 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이한 해방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것은 도피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형태의 반항이었다. 내 이름? 이수연, 그 옆에 남자의 이름. 강지훈.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정갈하지만 단호하게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나는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남자는 내 뒤를 이어 묵묵히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의 필체는 그의 외모와는 다르게 놀랍도록 강단 있고 반듯했다. 서류가 직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몇 번의 타이핑과 클릭 끝에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알렸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실감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청을 나서는 순간 회색빛 도시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딸, 이수연이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 폐지 줍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이름 앞에는 전혀 다른 남자의 성이 붙을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29에 이수연. 나쁘지 않은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 맞물리면서 한때는 견고해 보였던 회사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밤마다 서재에서 새어나왔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지옥 같은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박 회장이었다. 박진성 회장, 50살의 나이. M&A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자산가. 그는 위기에 빠진 우리 회사의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도움에는 조건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적인 투자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의 자금 지원 덕분에 급한 불을 껐고 잠시나마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값비싼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박 회장은 기름진 손으로 잔을 채우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장, 따님 한번 참하게 잘 키웠어. 요즘 보기 드문 현모양처감이야. 그의 끈적끈적한 시선이 내 얼굴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이 사장. 우리 이제 사돈 맺고 한 가족이 되는 건 어떻겠어. 내가 수연 양만 좋다면 회사 일은 걱정 붙들어 매라고 내 처갓집이 될 회사를 망하게 둘 것 같아. 순간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아졌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사돈 결혼 21살이나 차이 나는 저 남자와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과 술기운에 풀어진 눈빛을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다.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간절한 신호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대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재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수연아, 아빠 좀 살려다오. 이대로 가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 아버지는 매일 밤 나를 붙잡고 호소했다. 한때는 하늘처럼 커 보였던 그의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박 회장님 같은 분이 뭐가 어때서 그래. 나이 좀 많은 게 흠이야.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흠도 아니야. 너만 시집 가면 이 모든 고생이 끝난단다.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설득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보다 현실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나는 반항했다. 소리도 질러보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을 굶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압박과 회유뿐이었다. 나는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이었다.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 깊게 살을 파고들었다. 박 회장은 약혼자 행세를 하며 수시로 나를 불러냈다. 그는 나를 옆에 앉혀두고 사업 파트너들에게 과시했다. 내 사람이 될 친구일세. 그는 나를 사람이나 친구가 아닌 물건처럼 소개했다. 그의 손이 은근슬쩍 내 허리를 감쌀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웃어야 했다. 고장난 인형처럼 입꼬리를 올리고 영혼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내 삶은 완벽한 연극이 되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저녁에는 약혼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숨 막히는 현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게 끝날까. 수십 번도 더 그런 생각을 했다. 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일, 즉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석 달 후, 그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나는 그 남자를 보았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언제였을까?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가 내 잿빛 세상에 들어온 방식은 선명하다. 그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새으며 들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진 후
나의 일상은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인 듯 정교하게, 그리고 가차없이 굴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차가운 크리스털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식탁에서는 늘 그랬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신문을 본다는 핑계로 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억지로 과일을 내밀며 수연아, 얼굴이 상했네 라는 걱정을 가장한 책망을 늘어놓았다. 회사는 또 다른 감옥이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돕고 있던 나는 직원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동정, 호기심, 혹은 은밀한 비웃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사장의 딸이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컴퓨터 모니터 뒤에 숨어 숫자에만 몰두하려 애썼지만 등 뒤에 꽂히는 수군거림은 피할 수 없었다. 가장 끔찍한 시간은 저녁이었다. 박 회장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족 식사라는 명목으로 나를 불러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장식품처럼 대했다. 어젯밤도 그랬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 라운지,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수연이는 뭘 좋아하려나? 스테이크 아니면 랍스터. 그는 메뉴판을 내게 내밀면서도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주문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 내 의견을 묻는 척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뜻대로 결정되었다. 그는 나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값비싼 인형으로 여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수연이도 하고 싶은 게 많겠지. 결혼하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세계 여행이든 작은 가게든 내 아내가 되는데 남들 앞에서 기죽으면 쓰나.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너는 내 소유물이니 내가 주는 것만 누리면 된다는 오만한 의도가 번들거렸다. 아버지는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고, 어머니는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을 억지로 삼키며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회장의 차 안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슬쩍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혐오감에 몸서리쳤지만 뿌리칠 수 없었다. 내 손은 그의 크고 땀찬 손 안에서 힘없이 붙잡혀 있었다. 집 앞에 차가 멈추고 나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다. 수연아, 주말에 시간 비워도 웨딩드레스 보러 가야지. 그의 목소리가 등 뒤를 따라왔다. 나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방으로 올라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 힘도 없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무렵이었다. 나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준 것은 퇴근 후 집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이었다. 일부러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30분 남짓한 거리를 걸었다. 그 길에는 낡은 고가도로, 즉 사람들은 굴다리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변과 낡은 주택가를 가르는 경계 같은 곳이었다. 낮에도 어둑하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공간을 밝히는 곳.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피해 돌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고가도로의 기둥 옆, 그의 낡은 손수레와 함께. 그는 주변의 소음이나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더미 속에서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종이와 비닐, 캔을 분류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였다. 하지만 나의 현실이 고통스러워질수록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걸음을 늦추고 멀찍이 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폐지를 줍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더럽지는 않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항상 물티슈로 손을 꼼꼼히 닦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난에 대한 비참함이나 세상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때로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침묵이 흘렀다. 박스를 접는 그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캔을 발로 밟아 납작하게 만드는 소리는 경쾌한 리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이하게도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살고 있었다. 누구의 간섭도, 기대도 없는 온전한 그의 세계. 그곳에는 거짓 미소도, 억지스러운 대화도, 숨 막히는 압박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노동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 회장과의 끔찍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힘들어 굴다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마른 등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수레에 폐지를 다 싣고는 잠시 허리를 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와 나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통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자신만의 세상을 온전히 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고 내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그렇게 그는 나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소리 없는 세상, 말 없는 위로. 나는 매일 밤 그 굴다리를 지나며 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것은 질식할 것 같은 내 삶의 유일한 환기구였다. 운명의 그날은 웨딩드레스 한 벌과 함께 시작되었다. 주말 아침,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거대한 상자가 배달되었다. 박 회장이 보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상기된 얼굴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실크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숨막히게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였다. 어머, 세상에, 수연아. 이리 와서 좀 봐. 박서방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니? 이런 드레스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드레스를 거의 경배하듯 쓰다듬었다. 그 모습에 내 안에 눌려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드레스를 노려보았다. 저 하얀 천 조각은 내게 입혀질 수에
쇼이와 다름없었다. 입기 싫어요. 나직하지만 단호한 내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수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저거 안 입는다고요? 그 남자랑 결혼하네요.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내 절규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이수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이래.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 인생을 팔아서 회사를 살리는 게 잘해주는 건가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빠 딸이라고요. 시끄러워. 철없는 소리 집어치워. 아비가 돼서 자식 앞길 막는 것 같아. 박 회장님 같은 분을 네가 어디서 다시 만나. 이 모든 게 다 너 잘되라고.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내 머릿속을 헤집었다. 잘되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논리 속에서 나는 없었다. 오직 가족과 회사라는 거대한 재단 위에 받쳐질 희생양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팔든 회사를 살리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어요. 나는 핸드백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가 흐릿했다. 주말의 거리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과 연인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 도시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기다렸다는 듯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소나기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적셨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상점 처마 밑으로, 지하철역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만 우두커니 서서 비를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차라리 이 비가 내 안의 모든 고통을 씻어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는 내 몸의 온기마저 앗아갔다. 추위에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눈에 들어온 것은 문 닫은 낡은 상점의 작은 처마였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아무도 없는 좁은 공간.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서러움, 분노, 절망,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고독감이 심장을 핥히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흐느낌 사이로. 내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도 자신의 손수레와 함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한 것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비에 수레 위에 폐지가 젖을까봐 커다란 비닐을 꺼내 덮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울음을 멈췄다. 하필이면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다니.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더 웅크렸다. 제발 나를 보지 못했기를,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그는 비닐을 다 덮고 나서
잠시 나를 쳐다보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무슨 말을 걸어올까? 왜 우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잠시 나를 바라본 후 자신의 낡은 가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뒤적이더니 다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그는 내 앞에 쪼그려 앉지 않았다. 그저 내 옆,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작은 물건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곱게 접힌 하얀 손수건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내게 등을 살짝 돌린 채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나만의 시간을 존중해주겠다는 무언의 배려였다. 나는 바닥에 놓인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평범한 면 손수건, 하지만 놀랍도록 깨끗했고 희미하게 비누 냄새가 났다. 그 깨끗한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순간 나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방금 전의 격렬한 오열과는 다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남자의 침묵과 작은 배려가. 지난 몇 달간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위로나 설득보다 더 깊게 내 마음을 울렸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다정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위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얼굴에 묻었다. 손수건은 나의 뜨거운 눈물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낯선 남자와 내가 있는 좁은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한 장의 손수건으로 생애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그날 이후 내 일상에는 작은 비밀이 생겼다. 바로 그의 하얀 손수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 정성껏 다림질해서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다녔다. 그것은 부적처럼 내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을 돌려주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더 걸렸다. 그를 다시 찾아갈 핑계는 충분했지만 막상 그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의 내 비참한 모습을 그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의 침묵이, 그의 무심한 배려가 그리웠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나는 퇴근길에 다시 굴다리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그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그 앞을 서성이다. 마침내 큰맘 먹고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 보았다. 노동에 지친 기색이 엿보였지만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허둥지둥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손수건과 내 얼굴을 잠시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내 손끝에 살짝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수건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뿐이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았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내가 겨우 꺼낸 말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날씨 이야기였다. 네,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꾸벅 숙인 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돌아서는 내내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 서투른 만남을 시작으로 나는 매일같이 굴다리를 찾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하지만 어느새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일하시는데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감사 인사였다. 그날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소음 속에서 캔커피의 미지근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작은 의식이 되어갔다. 어떤 날은 내가 빵을 사가고 어떤 날은 그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어색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묻지 않았다. 마치 그것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 같았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사소한 것들이었다. 저 고양이, 매일 여기 있네요. 어느 날 내가 굴다리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얼룩 고양이를 보며 말하자. 그가 대답했다. 네, 경계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야옹기라고 불러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 다 그 고양이를 야옹기라고 불렀다. 그것은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 되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조금씩 그에 대해 알아갔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몇 마디 안 되는 말 속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는 폐지를 단순한 쓰레기로 보지 않았다. 어떤 종이는 책이 되고 어떤 상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이삿짐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들조차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와의 10분 남짓한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내가 박 회장의 약혼녀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일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왜 그날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단단한 벽과 같았다. 어느 저녁 나는 박 회장과 값비싼 오페라 공연을 보고 오는 길이었다. 그의 허영심 가득한 감상평을 듣는 내내 진절머리가 났다. 나는 그와 헤어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굴다리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직 남아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늦으셨네요? 그가 나를 보고 먼저 말을 건넸다. 네, 좀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는 수레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위선과 가식의 세계가 먼지처럼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규칙적인 손놀림, 이마에 맺힌 땀방울, 묵묵한 그의 등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나는 그의 시선 앞에서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조금 내비친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나 성에 없는 위로가 아니었다. 힘든 시간을 모두 겪어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담담하고 진실된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나는 어쩌면 이 남자의 서투른 친절에 그의 말없는 위로에 조금씩 기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 위험한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내일도 이곳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담담한 위로를 받은 날 이후 나는 그에게 조금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결혼식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왔고 박 회장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이제 약혼자라는 이름으로 내 개인적인 시간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주말에는 나와의 데이트를 이유로 나를 불러냈고 평일 저녁에는 미래를 의논하자는 핑계로 독대를 요구했다. 부모님은 그의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내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눈치를 주었다. 수연아, 박서방이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래. 표정 좀 밝게 해. 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미소를 지어야 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금요일 밤이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나를 초대했다. 결혼하면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미리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집안에 불어닥칠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내부는 온통 값비싼 대리석과 수입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박물관의 도슨트처럼 집안 곳곳을 소개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여기가 우리 침실이 될 곳이야. 저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 끝내주지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을 보면서 눈을 뜨게 될 거야. 당신은? 그가 당신이라고 부를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그는 이미 내가 자신의 아내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혼자 떠들어댔다. 아이는 며칠 낳을 것이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 죄만 전념해야 하며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제멋대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와인잔만 만지작거리며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수연 씨.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디 불편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피곤해, 허허? 내가 너무 들떴나 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술기운이 섞인 그의 숨결이 훅 끼쳐왔다. 결혼하면 다 괜찮아져. 내가 당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팔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노골적인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수연 씨, 참 예뻐.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술이 내 뺨을 스쳤다. 역겨움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왜 이래? 수연 씨, 우리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공포가 내 온몸을 지배했다. 이대로 당하고 말 수는 없었다. 이 남자에게 내 몸을 더럽혀질 수는 없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이러지 마세요. 그는 갑작스러운 저항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이수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안서 등 뒤에서 그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달리고 또 달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애는 듯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무섭고 분하고 서러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가면 나는 영원히 저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그의 무심한 얼굴, 깊은 눈동자, 그리고 따뜻했던 침묵. 그는 이 위선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구원,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굴다리를 향해 달렸다. 이미 늦은 시간. 그가 남아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제발, 제발 그곳에 있어줘. 굴다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만약 그가 없다면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였다. 일을 마치고 수레를 정리하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안도감의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에게 달려갔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짝짝이로 쉬는 구두. 내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내 거친 숨소리에 그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입에서 걷잡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침묵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다.
다급해진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서류상으로만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절박한 애원이 축축한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굴다리 밑은 자동차 소음만이 가득했고 시간은 멈춘 듯했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은 채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나의 모든 것을 건 내 인생의 가장 미친 도박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굴다리 밑을 지나는 자동차들의 소음만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은 채로 숨을 죽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놀람, 당황, 혹은 어이없음.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듯한 텅 빈 표정이었다. 1분, 아니 10분은 흐른 것 같았다. 나의 절박한 고백은 허공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고 가라앉는 듯 했다. 수치심이 온몸을 덮쳐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았던 손을 세우르르 놓으려 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나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미친 짓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내가 방금 한 말이 결혼해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내일 날씨가 어떠냐는 질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 초라한 행색이나 절박한 표정 너머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왜죠?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요. 그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선택하지 않은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기분. 압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의 절망을,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미친 여자나 철없는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공감과 이해를 느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내일 아침 9시에 구청 앞에서 보죠.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다음 날의 약속을 정하고 헤어졌다. 나는 그날 밤 24시간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거나 외롭지는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구청 앞에 도착하자 그가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혼인신고 창구에 차가운 공기. 무감정한 직원의 얼굴, 서류 위에 인쇄된 딱딱한 글자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것이 한편의 부조리한 연극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처음으로 온전히 내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다. 비록 그것이 도피를 위한 미친 짓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란히 서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했다. 그의 이름 강지훈, 내 이름 이수연.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히는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절차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구청을 나와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다. 저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나였으니 마무리도 내가 해야 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수레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나는 나의 전쟁터로 돌아갔다. 손에 들린 얇은 혼인관계 증명서 한 장이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예상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듯 퀭한 얼굴의 어머니.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이수연, 너 밤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와. 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수연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박서방한테 사과는 했어. 어머니는 울먹이며 나를 다그쳤다. 나는 그들의 말을 모두 무시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 마지막 무기이자 방패인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저는 박 회장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 차분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내가 다음 말을 이었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증명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다시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이게 대체 무슨... 강지훈, 이 자식은 대체 누구야? 아버지가 증명서를 구겨 던지며 포효했다. 어머니는 세상에 라는 말과 함께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증명서를 주워들었다. 그는 종이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신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모멸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폭탄은 던져졌다. 조용했던 나의 반란은 이제 전면전이 되었다.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포효는 나에게 내려진 마지막 선고였다. 너 같은 자식, 내 딸로 둔 적 없다. 그 남자한테 갔으면 거기서 살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내 방으로 올라가 옷 몇 가지와 소지품을 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고는 그것을 내 발 앞에 던졌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나는 가방 하나를 들고 텅 빈 거리에 섰다. 하루아침에 나는 가족도, 집도 모두 잃었다. 거대한 배신감과 함께 기이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나 혼자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끈은 오늘 아침 나의 법적 남편이 된 그 남자뿐이었다. 우리는 구청에서 헤어지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연락처를 교환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저예요. 이수연, 무슨 일입니까?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걸까? 주소를 문자로 보낼 테니 그리로 오세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나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잠시 서 있었다. 그가 보내준 주소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낡고 오래된 동네였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자 허름한 다세대의 주택이 나타났다. 나는 좁고 가파른 5고의 계단을 따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집은 옥탑방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어제와 같은 작업복 차림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집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전부인 아주 작고 단출한 공간. 가구라고는 작은 접이식상과 낡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에 단정하게 쌓인 책, 면 무더기가 전부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그는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서 접혀 있던 얇은 요와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여기서 자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그어진 명백한 경계선이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남보다 못한 동거인이었다. 그렇게 나의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고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니라 작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에 눈을 떴다. 이웃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골목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였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다. 당장 가진 돈이 거의 없었기에 나는 내 손으로 밥을 해 먹어야 했다. 처음으로 밥을 하던 날, 물 조절에 실패해서 죽도 밥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 라면을 끓이다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 한강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내가 차려놓은 망친 저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는 싱거운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내가 태운 계란 프라이를 묵묵히 먹었다. 그는 나를 비웃거나 타박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그는 퇴근길에 작은 냄비나 식료품을 하나씩 사 들고 왔다. 그리고는 무심한 표정으로 쌀 씻는 법, 멸치 육수 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설명은 불필요한 말이 없었지만
핵심을 짚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 나는 그의 조용한 가르침 아래 조금씩 살림을 배워나갔다. 우리의 저녁 식사는 항상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숨 막히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창밖의 도시 소음만이 우리의 식사에 함께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방 안에 유일한 냉방기구인 낡은 선풍기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찜통 같은 방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자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어디선가 낡은 드라이버 세트를 가져와 선풍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투박한 손이 능숙하게 부품을 만지고 먼지를 털어내고 엉킨 전선을 바로잡았다. 30분쯤 지났을까. 그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선풍기가 기적처럼 다시 시원한 바람을 내뿜기 시작했다. 우와!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박 회장이 약속했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공허한 말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낡은 선풍기를 고쳐주는 이 남자의 묵묵한 행동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다는 것을 나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그의 등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왜 나 같은 여자의 터무니없는 부탁을 들어준 걸까? 궁금한 거투성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가 나의 사생활을 묻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의 세계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물질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평온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이 작고 허름한 옥탑방은 나를 올가매던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 더 아늑한 나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옥탑방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더 이상 그의 수입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그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가 매일 땀 흘려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선 나의 자립에 관한 문제였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다. 온전히 내 두 발로 서고 싶었다. 나는 대학 졸업장과 몇 년 되지 않는 아버지 회사에서의 경력을 이력서에 눌러 담아 몇 군데의 회사에 지원했다. 다행히. 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IT 기업의 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다. 넥스트 코어라는 이름에 업계에서는 꽤 유망주로 떠오르는 곳이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저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잘 됐네요. 그는 그저 그렇게 담담하게 한마디를 덧붙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격려와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에 부풀어 잠이 들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내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일을 배웠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은
내게 잃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주었다. 나의 세계가 넓어지자 역설적으로 나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세계가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가 폐지를 수거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일상 곳곳에서 나는 그의 정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책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낡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무심코 책의 표지를 보았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원서였다. 빼곡한 독일어로 채워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철학서, 페이지를 줍는 남자가 칸트 원서를 읽고 있다니. 그런 책도 읽으세요. 내가 놀라서 묻자.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그냥 옛날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가 쌓아둔 책 무더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철학서뿐만 아니라 경제학, 역사, 심지어 최신 기술에 관한 전문 서적까지 다양하게 꽂혀 있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폐지 수집가의 서재가 아니었다. 두 번째 발견은 9시 뉴스 시간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와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밥을 먹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핵심을 잘못 짚었군. 변수는 그게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는 마치 체스판의 다음 수를 내다보는 기사처럼 방송에 나온 전문가의 분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의 통찰력은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그 어떤 엘리트보다 깊고 명확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곧 입을 다물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어느 날 오후에 이루어졌다. 그날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다.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그가 낡고해진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그가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와 여러 개의 그래프가 그려진 재무 분석 차트였다.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일찍 오셨네요. 그가 애써 태연한 척 말을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히 가난 때문에 폐지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독일 철학서를 읽고 국제 경제를 꿰뚫어보고 복잡한 코딩을 할 줄 아는 남자. 그는 왜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숨긴 채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혹시 무서운 과거를 숨기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닐까? 혹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은 그를 떠올렸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나를 배려했고 나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었으며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지지해 주었다. 내가 아는 강지훈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사람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아는 그와 내가 발견한 그의 모습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의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물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그 질문은 대답 없이 옥탑방의 고요한 공기 속을 맴돌았다.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나의 의심과 그의 비밀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모든 임직원 앞에서 폭로되었다. 내가 다니는 넥스트코어는 최근 업계에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알려진 한 투자 전문 회사에 인수되었다. 회사 내부는 기대와 불안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며칠 후 새로운 CEO의 취임을 알리는 전사 타운홀 미팅 공지가 떴다. 신임 대표님. 어떤 분이실까 소문으로는 엄청난 천재라는데 얼굴 한번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래요.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린다던데 타운홀 미팅이 열리는 날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나도 동료들 사이에 섞여 자리를 잡았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강지훈에 대한 의문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회사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이제 넥스트 코어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으로 집중되었다. 마침내 한 남자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훤칠한 키,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다크 네이비 슈트. 그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서 고개를 드는 순간 강당의 모든 소음이 내 귀에서 사라졌다. 내 심장이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멈췄다. 무대 위 스크린에 그의 얼굴과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신임 대표이사 강지훈. 그였다. 내가 매일 밤 옥탑방에서 마주하던 남자. 낡은 작업복 대신 완벽한 슈트를 입고 피곤에 절은 표정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 굴다리 밑에서 폐지를 줍던 그 남자가 지금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박수를 받으며 서 있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넥스트 코어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옥탑방의 소심한 동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을 이끄는 리더의 목소리였다. 동료들은 옆에서 젊고 잘생겼다. 목소리 좋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칸트의 철학서, 날카로운 경제 분석, 노트북의 프로그래밍 코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충격, 배신감, 혼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유령처럼 자리에 앉아 무대 위에 낯선 강지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미팅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강당을 빠져나갈 때 나는 홀린 사람처럼 인파에 섞여 밖으로 향했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강당 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돌아보자. 그가 서 있었다. 그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정중하게 막아서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다. 나를 속인 남편, 나를 구해준 남자. 두 개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전부 말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20살에 처음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회사는 크게 성공했고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내 주변에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진실한 관계는 없었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였죠.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자산을 관리할 작은 투자 회사를 세운 뒤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폐지를 줍는 삶을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진짜 세상을 느끼고 싶었다고,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고. 그러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당신을 봤을 때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에 갇혀 절망하는 모습. 당신의 터무니없는 결혼 제안을 들었을 때 놀랐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에게 다가왔다. 당신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나를 구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절박함이 가짜 세상에 살던 나를 흔들어 깨웠으니까요. 수연 씨, 당신은 나를 살린 겁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구해달라고 매달렸던 그 남자는 실은 나를 통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묘한 만남과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민 절박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폐지를 줍던 남편과 수백억을 움직이는 CEO,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이 이제는 하나의 인격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고백 이후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어색한 침묵이
며칠간 옥탑방을 맴돌았다. 그는 내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나는 그의 아내이자 그의 회사 직원이 되었다. 이 기묘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둘 다 서툴렀다. 그는 나에게 회사를 그만둬도 좋다고 말했다. 자신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첫 직장이었다. 내 자립의 상징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며칠 후 그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부모님을 함께 찾아뵙자고. 나는 망설였지만 이 또한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말 오후 우리는 내 부모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폐지 줍던 남자의 낡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수척해진 얼굴로 우리를 보고 특히 그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셨다. 거실에는 아버지 혼자 앉아 계셨다. 박 회장과의 일이 틀어진 후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졌고 아버지는 그새 몇 년은 더 늙어 보이셨다. 그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지훈입니다. 수연 씨의 남편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설명했다. 자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수연 씨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진실했고 또한 한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추악한 본색과 눈앞에 이 젊고 능력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상처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다. 그날 우리는 아주 길고 서툰 화해를 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옥탑방에는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옥탑방에 살았다. 그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다. 이 작고 허름한 옥탑방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편곤을 가르쳐준 곳이었다. 그는 내 뜻을 따라주었다. 대신 우리의 공간은 조금씩 변해갔다. 내가 고른 포근한 색감의 커튼이 낡은 창문을 가렸고 딱딱한 바닥에는 작은 러그가 깔렸다. 책장에는 그의 어려운 책들과 나의 소설책들이 나란히 꽂혔다. 작은 식탁 위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였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집을 채워갔다. 그는 여전히 가끔 아주 평범한 차림으로 옥탑방을 나섰다. 아무도 그가 넥스트코어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2개의 세계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했다. 폐지를 줍던 그의 성실함도, 회사를 이끌던 그의 카리스마도 모두 강지훈이라는 한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옥상 평상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가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발밑으로 보석 같은 야경이 펼쳐졌다. 그의 어깨에 기댄 내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수연 씨. 그가 나직이 불렀다. 네 저기에 작은 화단을 만들까요? 그가 옥상 한쪽 구석에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단이요. 네. 당신이 좋아하는 꽃. 우리가 직접 심어서 가꿔봐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사의 미래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작은 정원을,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가꾸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좋아요. 라벤더는 어때요? 향이 좋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더 깊이 기댔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지 줍는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는 버려진 폐지 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던 사람이었고, 나 또한 그가 찾아낸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를 구원했고, 나는 그의 세상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 가장 눈부시게 피어났다.